은퇴하신 여러분, 혹은 집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30년 넘게 법정에서 인간의 본성이 바닥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본 은퇴 판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수많은 가정이 산산조각 나며 흘렸던 피눈물을 지켜보며 얻은 제 평생의 지혜가 담긴 경고입니다.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믿습니다. 가족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보루이며 특히 애지중지 키운 아들은 노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 생각하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차갑고도 잔혹한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돈이라는 글자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굳건하다고 믿었던 천류는 때로 창지보다 더 쉽게 찢어집니다. 당신의 주머니가 비고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가장 무서운 원수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저는 허황된 도덕책 속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두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 가슴 속에 15년 넘게 응어리져 있던 판결문 속의 비극이고, 다른 하나는 얼마 전 제 친척에게 일어난 그 판결문의 복사판 같은 참극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제가 왜 피눈물로 쓴 노후 자금 사수를 위한 3대 철칙을 그토록 강조하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 이름은 김정훈입니다. 올해 72이죠. 고등법원 판사직에서 물러난 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법관 생활을 오래 하면 마음이 돌처럼 굳고 매사에 의심부터 한다고들 합니다.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다는 건 우리가 사건의 이면을 볼 때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습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록 속에 담긴 인간의 악함은 그 어떤 소설가의 상상력보다도 잔혹하니까요. 틀리다는 건 그런 악을 너무 많이 보았기에 오히려 법정 밖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비극에 휘말리지 않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제 삶은 정적이 흐르는 시계추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로펌의 고문직 제의도 기업의 사회이사 자리도 모두 거절하고 아내와 함께 30년 넘게 살아온 낡은 아파트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에서 기공체조를 하고 동네 노인들과 장기를 두는 것이 일상이죠. 오후에는 서재에서 서예를 하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붓끝을 세우고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다 보면 인생이란 모름지기 마음과 손이 안정되어야 삶 전체가 평안해진다는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아내의 연금은 합쳐서 한 달에 500만 원 남짓 됩니다. 부유하진 않아도 서울 하늘 아래서 체면을 차리며 노후를 보내기엔 충분한 금액입니다. 외아들 지훈이도 대기업 팀장으로 제 몫을 다하며 살고 있고 귀여운 손주까지 안겨주었으니 제 노년은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그림 같았습니다. 주말마다 아들 내외가 오면 아내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느라 분주하고 저는 손주와 놀아주며 지훈이가 들려주는 회사 이야기나 주식시장 소식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저는 한때 자만했습니다. 법정에서 수많은 부자지간의 소송을 다뤘던 저였기에 내 가정만큼은 화목하고 완벽하게 경영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법을 알고 인간의 본성을 알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법전의 조항은 알았을지언정 인간 본성에 숨겨진 블랙홀의 깊이는 간과했던 것입니다.
법정의 정의는 지켰을지 몰라도 내 집 앞마당에 닥친 어둠은 보지 못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유난히 습하고 더웠던 어느 여름밤에 찾아왔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줄기가 마치 누군가 급박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리던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렸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일까 싶어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 밖에는 제 사촌 동생 문수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은 채 창백한 안색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을지로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던 성실하고도 여린 동생이었습니다. 철물점을 접고는 그동안 모은 저축과 물려받은 상가 건물, 임대료로 소박하게 살아가던 친구였지요. 형님, 입을 떼자마자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급히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내도 놀랍게요. 수건과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서 본 문수의 표정은 68 노인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회한과 미망, 그리고 극한의 공포가 뒤섞인 그 표정. 저는 그 표정을 아주 잘 압니다. 법정에서 가장 믿었던 혈육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지막 공정을 구걸하러 온 노인들의 얼굴이 딱 저러했으니까요. 형님, 제가 아들놈한테 속은 걸까요? 우리 지호가 그놈이 제 평생의 피땀을 다 가져간 걸까요? 문수의 울음 섞인 하소연을 정리하자면 이랬습니다. 문수의 외아들 지호는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여의도의 유명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엘리트였죠. 늘 반듯한 정장 차림에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아들을 보며 문수는 늘 싱글벙글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반년 전쯤 부모님의 노후를 위한 가족 자산 관리를 해주겠다며 제안을 해왔답니다. 아버지 요즘 세금 조사가 얼마나 엄격한지 아시죠? 이 상가 건물이랑 예금들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시려면 증여세랑 상속세로 반 이상이 날아갈 거예요. 제가 다 아버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 신탁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산을 안전하게 묶어둘게요. 제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면 절세도 되고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도 낼 수 있어요. 생활비랑 병원비는 제가 매달 꼬박꼬박 지금보다 더 넉넉히 드릴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 여생을 즐기기만 하세요. 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어 가득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포괄 위임장, 자산 증여 계약서, 신탁 구조도 문수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오직 세금 절약, 수익 보장, 그리고 아들이 잘 되게 해준다는 말만 믿었습니다. 출세한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로 문수는 아들이 짚어주는 곳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하는 아들의 기특한 마음이라 생각하며 뿌듯해하기까지 했죠. 사단은 지난달에 터졌습니다. 문수의 아내가 심장 질환으로 급히 수술을 받게 되어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문수는 당연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자 아들의 말투가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돈이 장기 투자 상품에 묶여 있어서 당장 빼면 손해가 커요. 일단 가지고 계신 돈으로 해결하시고 나중에 드릴게요. 내 손에 남은 돈이 어디 있니? 다 네가 관리한다고 가져가지 않았느냐? 문수의 외침에 돌아온 아들의 대답은
비수 같았습니다. 아버지 말이 좀 심하시네요.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한테 정식으로 증여하신 거잖아요. 서류에 다 적혀 있어요? 제가 자식으로서 도리는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강요하시면 곤란하죠. 저 지금 회의 중이라 끊습니다. 문수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상가와 예금 모두 이미 아들의 소유로 넘어갔으며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서명했기에 사기나 강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되찾을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수의 절규를 들으며 제 서재벽에 걸린 명경지수 밍징지수이라는 액자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친족이라는 허울에 눈이 멀고 탐욕에 먹혀버린 사촌 동생을 보며 제 등줄기에는 서늘한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 수법이 아들의 대사가 그 정교한 법적 덫이 15년 전 제가 판결했던 한 사건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의 문이 열리며 낡은 기록철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 92가단 11L37호. 돈 앞에서 천륜이 어떻게 가루가 되는지를 보여준 교과서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집업 부장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원고 최명구 70세 피고 최상우 38세. 부자지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원고 초혜 씨는 평생 나무를 깎아온 가구 기술자였습니다. 서울 근교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 그의 전 재산이었죠. 1층은 공방, 2층은 살림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당시 유망했던 금융맨으로 키워냈습니다. 초혜 씨의 비극은 그가 7순이 되던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상우는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아버지의 안부가 아니라 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동네 땅값이 오르는데 집을 그냥 두면 세금 폭탄 맞아요. 은행 예금도 이자가 쥐꼬리인데 제가 굴려드릴게요. 요즘 노인들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버지 재산은 제가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반년 넘게 공을 들인 아들은 결국 가족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아버지의 집과 예금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게 했습니다. 아들은 가짜 변호사 지인까지 동원해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아들은 생전 처음 보는 홀가분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효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처음 1년은 평온했습니다. 아들은 매달 생활비를 보내왔고 명절이면 큰 용돈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돈으로 자신의 사업 자금을 대고 호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아버지가 전등을 갈다 의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을 때 찾아왔습니다. 병원비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아버지의 전화에 아들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저 지금 중요한 계약 중이라 못 가요. 병원에 일단 외상으로 달아두세요. 돈은 알아볼게요. 아버지는 병실에서 3일을 기다렸지만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돈을 모아 수술을 마쳤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진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아들은 마침내 가면을 벗었습니다. 아버지, 적당히 좀 하세요. 제 회사도 어려운데 언제까지 뒷바라지 해야 합니까? 돈은 아버지가 저한테 증여하신 거잖아요. 제 재산이라고요. 매달 드리는 생활비도 감지덕지 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생활비도 끊어버릴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손으로 지은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미 집을 매물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절망 끝에 아버지는 아들을 상대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석에 앉아 원고석의 초라한 노인과 피고석의 번듯한 엘리트 아들을 번갈아 보며 저는 말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변호사는 치밀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이고 법적으로 완벽한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가정사로 인해 효력이 발생한 계약을 뒤집으려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최 씨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나 잘되라고 하는 줄 알았지. 나는 나무만 깎던 놈이라 증연이 뭐니 그런 건 모릅니다. 법은 냉정합니다. 서류와 도장 증인이 완벽하면 판사는 법의 기계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의 배후에는 처언리 티안리와 인륜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길거리로 내몰고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를 법이 보호한다면 법은 영혼을 잃은 것입니다. 저는 휴정 기간 동안 밤을 지사으며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민법상의 중대한 착오와 공서양속 사회질서 위반, 그리고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의 해제 조항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가 재산 전부를 넘긴 것이 부양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아들의 배신 행위는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논리로 집을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미 탕진한 현금은 되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노인은 제게 허리를 숙여 절하며 울었지만 아들은 증오 섞인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인에게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지막 존엄이라는 것을요. 법은 최후의 보루일 뿐 법정까지 오게 되었다면 이미 인생은 폐허가 된 뒤라는 것을요. 다시 제 서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제 앞에 앉아오는 문수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친조카 같은 놈이 저지른 이 악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며칠간 문수와 함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지호가 빈틈없이 서류를 꾸몄지만 악마는 늘 사소한 곳에서 흔적을 남깁니다. 지호가 아버지를 속일 때 썼던 가머니설들을 녹취와 메시지 기록을 통해 복원했고 그가 아버지의 돈을 받자마자 외제차를 사고 골프 회원권을 끄는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부모님의 수술비는 거절하면서 자신은 호화 생활을 즐긴 폐륜적 정황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리고 정식 소송, 저는 지호를 제 서재로 불러 가족 중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호는 퇴직 판사인 큰아버지가 무서웠는지 아니면 자신의 결백을 연기하고 싶었는지 반듯한 정장 차림의 고급 홍차 선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큰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요즘 노망기가 있으신지 자꾸 저를 오해하시네요. 다 가족을 위해 제가 희생하며 관리하는 건데 말이죠. 그의 영의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서명하게 한 자산 위임 관리 계약서였습니다. 지호야, 이 조항에 보면 네가 아버지 동의 없이 모든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구나. 너 이 조항의 법적 의미를 아버지께 설명해 드렸니? 아, 그럼요. 제가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하니까요. 저는 다시 증여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무상 증여라고 되어 있네.
위임 관리와 증여는 하늘과 땅 차이란다. 증여가 완료되는 순간 이 상가는 문수의 것이 아니라 지호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꼭 알고 계셨을까. 지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그가 아버지의 돈으로 산 포르쉐 사진과 카드 내역을 던졌습니다. 네 아버지는 병원비가 없어 피눈물을 흘리는데 너는 그 돈으로 여자친구랑 파인다이닝을 즐기고 차를 바꿨더구나. 지호야, 너 15년 전 내가 판결했던 최상우 사건을, 아니 너랑 똑같은 수법을 썼던 그 친구 결국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니? 제 눈빛이 판사 시절의 날카로움을 되찾자 지호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이건 제 개인 프라이버시예요. 아버지가 준 돈으로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법대로 하세요. 서류는 완벽하니까.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수의 마지막 희망도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문수를 도와 실력 있는 가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재판은 치열했습니다. 상대는 자발적 증여를 밀어붙였지만 우리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부양 의무를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의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수술비조로 요청했을 때 아들이 거부한 사실을 망은 왕엔 행위로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법원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가 건물과 남은 예금의 증여는 취소되었습니다. 문수는 재산을 지켰지만 아들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을 나오며 문수는 제게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제 서재에서 30년의 경험을 녹여 노후를 지키는 3대 철칙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켜줄 방탄조끼입니다. 노후 자금 사수를 위한 3대 철칙 1. 재산 전승은 반드시 유언으로 하고 생전 증여는 절대 하지 마라. 부모 마음은 지금 당장 다 주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생전 증여는 당신의 무기를 적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등기가 넘어가는 순간 소유권은 당신의 손을 떠납니다. 그 다음부터 자식이 효도를 할지 배신을 할지는 오로지 자식의 양심에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돈 앞에서 한없이 약합니다. 반면 공정증여 유언을 해두면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산의 통제권은 100%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 유언을 수정할 수 있으니 주도권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도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후를 자식의 양심에 거는 것만큼 위험한 도박은 없습니다. 2. 가족 간의 동어래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말뿐인 정에 기대지 마라. 자식과 돈 이야기하는 게 치사하고 정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명확한 규칙이야말로 천륜을 지키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차용증을 쓰십시오. 날짜이자 상환 계획을 명시하세요. 딸에게 집을 사줄 때도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받고 증여, 확인서를 쓰게 하십시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권리가 당연한 권세가 되고 나중엔 그때 아버지가 그냥 주신 거잖아요. 라는 말 한마디에 당신은 바보가 됩니다. 돈의 경계가 무너지면 천륜의 경계도 무너집니다. 재산의 마지막 스위치는 물리적으로 격리하고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라.
신분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통장. 이것들이 당신 재산의 스위치입니다. 나이 들어 귀찮다고 혹은 자식이 나중에 다 가질 건데 미리 관리하라고 넘겨주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집이 담보 잡히고 통장이 비어갈 수 있습니다. 스위치는 반드시 당신의 손안에 있어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절대 공유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서류와 도장은 은행 금고를 이용하십시오. 자식의 도움을 받더라도 반드시 당신의 눈앞에서 처리하게 하고 일이 끝나면 즉시 회수하십시오. 이 마지막 보루가 뚫리면 만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식을 의심하고 가족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가족의 사랑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인성, 렌싱은 복잡합니다. 빛나는 면도 있지만 어두운 구멍도 있습니다. 우리의 친족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견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당신 노후의 전부를 걸고 자식의 양심과 내기를 하지 마십시오. 한 번 지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평생 고생한 당신 자신에 대한 예의이며 끝까지 배우자를 지키겠다는 책임감입니다. 내 손에 돈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기력이 있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비굴한 의탁이 아닌 당당한 내리사랑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안도감은 자식의 달콤한 약속이 아니라 내 주머니 속의 현금과 내 명의로 된 집 문서에서 나옵니다.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비극을 목격한 늙은 판사가 드리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간절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돈 문제로 망설이거나 양보하고 계시진 않나요? 가족 사이의 돈을 논하는 것이 정말 정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지혜를 공유할 때 우리의 노년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 한 구석에 작은 경종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후에 제가 더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판결문이나 계약서 검토, 혹은 구체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